첫 번째 발표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의 네, 이재희 연구원님께서 로페다마이드 유도 레트 모델에서 토종달의 변비 개선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이재희입니다. 지금부터 로페라마이드 유도 레트 모델에서 지금부터 로페라마이드 레트 모델에서 토종달의 변비 개선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토종달의 학명은 액티니디아 아구타로 달의 나무과에 속하는 과일입니다. 외국에서는 하디키위, 키위베리, 미니키위 등으로 불리우며 우리나라에서는 달래라고 불리웁니다. 키위는 지금 껍질째 먹는 반면에 껍질이 없이 먹는 반면에 이 달래 같은 경우에는 털이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어 껍질째 먹는 과일입니다. 그래서 외형은 작고 털이 없는 매끈한 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 자생지는 북동아시아이며 특히 중국, 한국, 시베리아에 많이 분포합니다. 달래는 추위에 강해 다른 나무과에 속하는 타종이 자라기 힘든 기후에서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달래나무과에 속하는 종들이 예부터 많이 자생하고 있으며 아구타 종뿐만이 아니라 개달래, 쥐달래 또한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에서는 달래는 키위베리, 미니키위 등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외형적인 요소가 달래와 키위가 일부 유사하여 우리 도원에서 육성한 청산이라는 품종과 골든키위, 그린키위와 비교 설명하겠습니다. 그린키위, 골든키위 모두 뉴질랜드가 원산지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제스프리사에서 뉴질랜드 키위는 독과점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키위의 경우 80g 이상이 넘는 반면에 달래는 평균 15에서 18g 내외로 아주 작은 크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외형이 작고 그리고 껍질째 먹는 과일이기 때문에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이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과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도원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14년부터 23년까지 조사한 그래프입니다. 전국 달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비상품가도 많이 높아져 달래를 활용한 소재화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달래나무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영월과 그리고 원주에서는 각종 홍보를 통해서 지금 많이 달래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원주에서는 지역 특화 작목으로 빵과 잼을 가공식품을 제품화하여서 판매를 하고 있고 팜파티 등으로 6차 산업 모델을 이용하여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월에서는 단종이 가장 좋아했던 과일이라는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매해 단종 재래식에 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달래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성은 면역 기능 개선입니다. 다음과 같은 동물 실험이나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그 효과가 밝혀져 기능성 원료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해당 질환자들에게 익히 알려져 지금 현재 판매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능성 원료로 등록된 헬스클레임은 하나이지만 여러 기관에서 달래나무의 각 부위별 기능성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꽃에서는 항산화나 항암 효과를 지니고 있으며 순에서는 항당뇨, 항콜린 작용을
그리고 가지에서는 항염이나 저혈당 작용 등의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인비트로 실험에만 그친 연구로 동물 실험을 통해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실험 데이터가 요구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럼 키위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뭘까요? 검색을 해보니 변비 완화와 장 기능 개선이었습니다. 그러면 달에는 어떨까요? 달에의 경우에는 주로 영양학적인 연구나 상업적 판매를 위한 유통 개선망 연구, 그리고 지금 우리 도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육종 연구가 가장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성 연구는 달에 대한 기능성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장기능 개선 연구는 특히 아예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변비 유발 모델을 이용을 하여서 달의 변비 개선 효과에 대해 과학적 입증이 필요하여 실험 설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실험 동물의 변비 유발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로페라마이드를 투여하거나 그리고 수분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식이요법을 제한하거나 그리고 스트레스를 유도한다거나 신체 활동을 감소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로페라마이드 투여법이 개차마다 오차 간의 차이를 줄이고 단시간에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로페라마이드를 피하 주사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7주령 렛드로 1주간 순화를 시켜 3일간 1일 2회씩 로페라마이드를 투여를 하였습니다. 변비 유발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했고요. 그리고 5일간 사육을 마친 후에 해부를 통해서 조직학적인 검사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동물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정상군, 변비 유발군, 그리고 가장 변비 개선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는 과일인 푸른도 넣어서 대조군으로 보았습니다. 푸른 5%가 섞인 사료를 섭취를 한 군과 그리고 달의 5% 그리고 달의 10%가 섞인 사료를 섭취한 군 총 5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고 5일의 사육 기간 중 몸무게와 식이 섭취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을 채취를 하여서 변의 무게와 변의 개수와 변의 수분 함량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육 기간을 마치고 해부를 통해서 원위 결장을 따로 분리를 하여서 원위 결장 내에 잔류되어 있는 변의 개수와 무게와 그리고 결장 조직을 따로 또 분리를 하여서 다음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분석을 하여 조직학적인 검증 또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육기간 중 달의 체중 변화나 식이 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그룹 간 유의미한 체중 차이는 없었습니다. 변비 유도 그룹이 정상 대조군에 대비하여서 먹이 섭취가 평균적으로는 적기는 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육기간 중 변의 개수와 무게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변의 개수와 무게는 로페라마이드를 단독 처리한 군의 경우에는 지금 변의 무게가 이렇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푸른이나 다래를 섭취한 경우에는 변의 무게와 개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변의 수분 함량 또한 로페라마이드를 처리한 군에서는 감소한 반면에 그 다래를 섭취한 그룹에서는 수분 함량이 유의미하게 증가를 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부검을 통해서 원위 결장의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한눈에 보이기에도 로페라마이드를 단독 처리한 군이 변이 아주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래를 섭취한 군의 경우에는 잔류 변의 개수가 아주 적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로 확인을 해보자면 개수와 잔류 변의 개수와 잔류 변의 무게인데 푸른의 경우에는 유의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했지만 달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아서 잔류 변의 개수가, 잔류 변의 무게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조직학적인 관점에서 로페라마이드를 투여하게 되면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억제가 되어서 장 점막과 장 근육이 수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도 정상군 대비 근육 및 점막 모두가 수축된 결과를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로페라마이드로 변비를 유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래를 섭취한 군에서는 장 근육과 장 점막이 정상 범주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푸른 섭취군은 로페라마이드를 단독 투여한 군과 유사한 수치로 장 근육 두께가 여전히 감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감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염색된 결장 조직 사진입니다. 이렇게 MM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근육층이고 그리고 M이라고 써 있는 부분이 점막층입니다. 이 부분을 이미지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서 측정을 하여서 앞선 데이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장샘에는 여기 G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장샘인데 요 G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장샘인데 장샘 내에는 가블리셀이 존재합니다. 이 가블리셀은 루페라마이드를 투여했을 경우 이 가블리셀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변비 유발 모델에서 달의 섭취군의 가블리셀의 개수와 장샘 깊이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보고대로 지금 로페라마이드를 처리한 경우 가블리셀이 이렇게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샘의 깊이 또한 로페라마이드를 처리한 군의 경우에는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달의 섭취군의 경우에는 정상 범위로 가블리셀의 개수와 그리고 그 장샘의 깊이가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었으나 푸른 섭취군에는 장샘의 깊이가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이 모든 결과를 가지고 특허 출원을 하였으며 기술 이전과 각종 매체를 통해 현재도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다래를 섭취한 그룹은 변비 유발군 대비 유의미하게 변의 무게나 개수가 증가하였으며 변의 수분량이 농도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결장 내 잔류 변의 개수나 무게가 감소하였으며 조직학적인 분석으로도 달의 섭취군이 변비 해소에 우수한 소재임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달에는 수분감을 늘려 대변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배변을 촉진하는 등 변연화제로서의 역할을 확신하게 해줄 수 있는 소재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표는 국립원예 특작과학원에서 최재훈 연구원님께서 파라크레졸 제거, 천마의 도파민 TH 증가 및 아파토시스 저해 효과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토종작물위원과의 최재훈 농업연구사입니다. 파킨슨병은 1817년에 제임스 파킨슨에 의해서 서술되었고요. 알츠하이머에 의해서 두 번째로 높은 발병률을 가진 질환입니다. 파킨슨병의 기전은 그 중뇌의 흑색질 도파민 신경세포가 참여되어서 나타나는데요. 요게 대표적인 증상은 떨림이라든지 느림, 그 다음에 운동 이상 같은 이런 운동 관련된 질환들이 나타나고요. 이런 게 증상이 일어날 때는 다시 그 신경세포가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근본 치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파킨슨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일반적으로 도파민 전구 물질인 레보도파를 처치하게 되는데요. 요 레보도파는 이제 그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긴 하지만 지속 시간이 짧고 그다음에 원치 않는 운동 이상이 발생한다든지 또 오랜 시간 사용하면 합병증이 유발된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덜하고 그다음에
치료 약물의 보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천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천마는 난초과의 단연생 초본 약용식물입니다. 그 지하에 궤경을 약용 부위로 사용하고 있고요. 연간 생산량은 540톤 규모입니다. 천마의 대표적인 그 효과는 신경쇠약이라든지 중풍, 고혈압, 그다음에 신경보호 효과, 기억력 개선 등의 효과가 있는데요. 하지만 요 천마가 특유의 냄새가 있어가지고 소비자들이 쉽게 마실 수 있는 그런 마시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마 냄새가 제거가 되면 그 다음에 그 향산된 기능성을 조금 더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마가 가지고 있는 주요 성분들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천마 구근의 형태로 저장될 때는 페리시닌이라는 형태로 저장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천마의 약용 성분은 가스트로딘입니다. 그래서 요 페리신에서 가스트로딘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것은 가수분해로서 보통 이제 달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에 넣고 끓일 때 가수분해가 많이 일어나서 약용 성분들이 이렇게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마에는 여기 파라크레졸도 함께 들어있는데요. 이 파라크레졸이 천마의 냄새의 주요한 원인인데 이 자연에서는 야생동물과 유해균으로부터 천마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크레졸을 제거하는 공정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티렌 디비닐 벤젠 폴리머 상품명 MN102를 사용해서 사용하였는데요. 천마 열수 추출물을 MN102에 합작시키고 물 100%부터 에탄올 100%까지 10%씩 차이를 두면서 50ml씩 두 번씩 통과해 가지고 이렇게 용출액을 이렇게 받았고요. 거기서 이제 가스트로딘과 파라크레졸의 함량을 측정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10%에서 50% 사이에서 가스트로딘의 함량이 가스트로딘이 이렇게 받아졌고요. 그 다음에 냄새 성분인 파라크레졸은 50%에서 100% 에탄올 요 사이에 가스트로딘이 이렇게 용출되어서 기능 성분과 냄새 성분이 명확하게 분리가 가능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마 추출물을 파라크레졸 제거 공정을 만들었는데요. 천마 열수 추출물을 MN102에다가 충진을 하고 35% 에탄올을 이렇게 용출시켜서 그 다음에 가스트로딘을 회수를 하고 그 다음에 99% 에탄올로서 불쾌 성분을 제거함과 동시에 그 레진을 이렇게 세척하는 그리고 재생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공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그 익스트랙트가 원래 천마 추출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파라크레졸 제거 천마 추출액인데 여기서의 주요 성분인 가스트로딘의 함량은 사실 이게 가스트로딘의 함량은 그대로 이렇게 다시 받아졌고 대신에 냄새 성분인 파라크레졸은 대부분 100% 제거된 이런 형태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파라크레졸 제거 공정을 요약을 하자면 MN102에다가 천마 추출액을 합착시키고 35% 에탄올로서 용출하여서 파라크레졸을 제거하였고요. 가스트로딘을 해소했는데 가스트로딘과 파라크레졸이 명확하게 분리가 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 또 MN102를 얼마만큼 이렇게 추출물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느냐. 그래서 MN102 부피의 15배에 해당하는 천마 추출물을 이렇게 흡착시키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실험 결과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크레졸을 제거한 천마 추출물을 가지고 신경세포에서 신경세포 독성을 확인하였는데요. 신경세포 SHSY-OY에다가 천마 추출물이랑 죄송합니다. 천마 추출액 그 다음에 파라크레졸을 제거한 천마 추출액을 둘 다 확인하였는데
천마 추출액은 둘 다 신경세포를 증식시키는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 파킨슨병 세포 모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 신경세포가 도파민 신경세포가 사멸시키는 MMP 플러스 신경 독성 물질을 처리해서 신경세포 모델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천마 추출물이랑 파라크레졸 제거 천마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에 천마 추출액보다 파라크레졸 제거한 천마 추출액이 조금 더 신경세포가 더 증식하는, 신경세포가 좀 더 효과가 좋은 이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가 동물 실험에서도 파킨슨병 동물 실험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지 동물 실험을 확인하였는데요. C57BL6에 MPTP를 처리하여서 그 다음에 천마 추출액을 먹이네 파라크레졸 제거한 천마 추출액을 먹인 애를 먹여가지고 그 다음에 실험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6일째에 안정화 다음에 6일째에 MPTP를 처리해 가지고 파킨슨병을 유도했고요. 그 이후에 천마 추출물이랑 파라크레졸 제거 천마 추출액을 7일간 투여한 후에 그 다음에 7일째에 희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뇌조직 흑색질과 선조체에서 도파민 전고체인 TH의 발현 정도를 확인하였는데요. 위에가 흑색질입니다. MPTP를 처리한 흑색질은 이렇게 TH의 발현량이 줄어들었는데 그 다음에 천마 추출액, 그 다음에 파라크레졸 제거 천마 추출액이 TH의 증가량이 늘어났고요. 특히 선조체에서는 천마 추출액보다 파라크레졸 제거 천마 추출액이 도파민 전구체 TH의 증가량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뮤노히스토키미스트를 통해서 앞에 실험 결과를 다시 한 번 더 컨펌하였는데요. MPTP를 처리하였을 때에 TH의 발현량이 줄어들었는데 천마 추출액, 파라크레졸 제거 천마 추출액이 도파민 전구체 TH의 발현량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아까 처음에 봤던 세포 실험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지 다시 한 번 더 컨펌하였는데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그 신경세포 삼일 효과를 아까 그 동물 실험 흑색질과 선조체에서 확인하였는데요. 세포가 사멸되어졌는데 그 다음에 천마 추출액이랑 파라크레졸 제거 천마 추출액이 조금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동물 실험 결과를 세포 실험 결과에서도 다시 컨펌하였는데 천마 추출 MPP 플러스를 처리하였을 때 TH가 감소하였지만은 천마 추출액과 파라크레졸 제거 천마 추출액에서 TH의 발현량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였고요. 똑같이 그 다음에 세포 사멸 기전을 확인하였을 때 세포 사멸이 되었으나 천마 추출액과 파라크레졸 제거 천마 추출액이 신경세포의 사멸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실험의 결과를 요약하자면 디스틸렌 디비닐 벤젠 폴리머 MN102로서 천마의 냄새 주요 성분인 파라크레졸을 제거하였고요. 요 공정을 통해서 약효 성분인 가스트로딘과 냄새 성분인 파라크레졸이 명확하게 분리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 파라크레졸을 제거한 천마 추출물로서 도파민 전구체의 TH의 발현을 확인하였을 때에 파킨슨병 유도 그룹 대비 100% 상승한 것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경세포와 동물 실험세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 결과를 가지고요. 아닙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파킨슨병 환자는 11만 명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70% 이상이 노년층 70대에서 80대입니다. 그래서 요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고자 파킨슨병 개선 보조식품으로서 천마를 홍보하였는데 많은
가정에서 파킨슨병이 있는 많은 가정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발표는 원지의 품질 인증을 위한 엽록체 게놈 서열 기반 인대 마커 개발 및 응용이라는 주제로 창원대학교 정수민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지의 품질 인증을 위한 엽록체 지놈 서열 기반 인델 마커의 개발과 응용에 대해 발표하게 될 창원대학교 정수민입니다. 먼저 목차는 도입, 제로 및 방법, 결과 및 고찰,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지는 원지과 원지 속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수세기 전부터 약재로 사용되어져 온 약용 자원입니다. 원지는 기억력 개선 및 신경 안정에 효과가 있으며 이로 인해 항불안제, 진정제, 거담제 등으로 사용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약전에서는 약재의 안정성과 효능을 보좌하기 위해 원지의 말린 뿌리만을 폴리갈라 레딕스로 지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지와 같은 속에 속하는 식물인 애기풀과 두메 애기풀은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지 않으며 이들이 한국에서 폴리갈라 레딕스로 사용될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을 혼동하는 주요된 이유는 일반적으로 약재는 건조된 상태에서 슬라이스 또는 분말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이들을 육안으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원지의 말린 뿌리만을 폴리갈라 레딕스로 사용하는 것과 달리 중국에서는 원지뿐만 아니라 두메 애기풀의 말린 뿌리도 폴리갈라 레딕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개통 발생학적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지는 두배 애기풀과 명확히 구분되는 종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수입되어져 오는 폴리갈라 레딕스에 대해 이들이 정말로 원지인지 아니면 두메 애기풀인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원지와 애기풀, 두메 애기풀은 정확하게 구분되어져야 하며 이들을 구별하는 신뢰성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엽록체 지놈에 있는 인델을 주목하였습니다. 인델은 지놈 내에 존재하는 1kg 베이스 페어 미만의 염기, 삽입 및 결실로 지놈 내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시퀀스 변이입니다. 인델 마커는 PCR 기반 앰플리콘 크기에 따른 분리 프로세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간단히 유전자형을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NGS 기술의 발전으로 엽록체 지놈을 시퀀싱하고 어셈블리하는 데의 복잡성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엽록체 지놈 기반의 인델 마커를 개발하는 데 소모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델 마커를 사용하여 관록은 정품과 유사품을 성공적으로 구분해낸 사례가 존재합니다. 노랑 하늘타리는 개통 발생학적으로 하늘타리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지만 이들의 명칭적 유사성으로 인해 노랑 하늘타리는 관록운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빈번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엽록체 지놈 마커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유통품 모니터링에 적용하였습니다. 유통품 모니터링 결과 노랑 하늘타리와 홍화관로와 같은 관록우 유사품이 73%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인델 마커의 활용은 한약재의 정확한 식별 및 유통품의 품질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은 재료 및 방법입니다. 저희는 한국에 자생하는 원지와 애기풀, 두메 애기풀의 신선한 잎을 채집하였고 이들의 게노믹 DNA를 추출하였습니다. 이후 시퀀싱과 어셈블리를 수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어노테이션을 통해 완전한 엽록체 지놈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엽록체 지놈은 개통 발생학적인 분석에 이용되어졌으며 또한 비교 분석도 함께 수행되어졌습니다. 비교 분석을 통해 확인된 지놈의 핫스팟 영역을 기반으로 새로운 인델 마커를 개발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인델 마커는 여러 시료들을 통해 유효성 검증이 수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셈블리된 원지와 애기풀, 두메 애기풀의 총 엽록체 지놈의 길이는 약 6,160kg 베이스 페어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원형의 구조였으며 LSC와 SSC,
그리고 한 쌍의 IR 영역을 지닌 사분면 구조였습니다. 각각의 영역의 총 길이와 GC 함량은 세종의 폴리갈라에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먼지와 애기풀, 두매 애기풀의 엽록체 지놈을 폴리갈라 속에 속하는 다른 식물과 살로모니아 칸토니에시스와 함께 비교하였습니다. 비교 결과 폴리갈라 속의 식물이 살로모니아 칸토니에시스와 비교하였을 때 약 9,400에서 9,700 베이스페어 정도 확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확장된 IR 영역은 최종적으로 폴리갈라 속의 엽록체의 길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폴리갈라 세종의 비교 분석 결과로 저희는 유전자 영역이 유전자 간 스페이서 영역보다 더 잘 보존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노란 박스와 같은 종간 염기 서열 변이가 시각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세종의 폴리갈라에서 정렬된 데이터에서 종간 염기서열 다양성이 높은, 즉 뉴클레오타이드 다이버시티 값이 높은 영역이 LSC와 SSC, IR 영역 각각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비교 분석을 통해 종간 유전적 변이 구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하스판 영역은 잠재적인 종식별을 위한 마커 표적 영역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확인한 비교 분석을 통해 인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종간 인대를 포함하는 유전자 영역 및 유전자 간 스페이스 영역을 표적으로 하는 새로운 인대 마커를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PT1, PT2, PT3 마커는 원지 내에 존재하는 약 20 베이스페어 크기의 인대를 표적으로 하는 마커로 해당 PT 마커는 성공적으로 원지와 다른 식물종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PJ1, PJ2, PJ3 마커는 애기풀 내에 존재하는 5에서 20 베이스페어 크기의 인대를 표적으로 하는 마커로 해당 마커는 성공적으로 애기풀과 다른 식물종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PT와 PJ 마커의 교차 검증을 통해서 저희는 원지와 애기풀, 두매 애기풀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마커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제공받은 유통품 11개와 농촌진흥청 국립원의 특자과학원에서 제공받은 육성계통 샘플 18개를 사용해 마커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PT 마커로 증폭된 DNA 단편의 크기를 고려한 결과 이들 29개의 시료는 모두 원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PJ 마커로 증폭된 DNA 단편의 크기를 고려하였을 때 이들 29개의 시료는 원지 또는 두매 애기풀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PT 마커와 PJ 마커의 교차 검증을 통해서 저희는 성공적으로 해당 유통품과 육성계통의 시료들이 정품 원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이 개발된 인대 마커는 폴리갈라 레딕스의 신속하고 정확한 식별을 도우며 불순물의 유무를 확인하는 유용한 분자 마커로 사용되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는 원지의 안정성과 효능을 보장하고 계통 발생 악적인 결과에 따라서 원지를 구별하는 인대 마커를 새로이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선 원지와 애기풀, 두매 애기풀의 엽록체 지놈을 결정하였으며 이들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폴리갈라 세종의 엽록체 지놈의 유전자의 순서와 방향은 잘 보존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IR 영역의 확장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종간 염기서열 변이의 핫스팟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핫스팟은 새로운 인대 마커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새로운 인대 마커, 즉 PT 마커와 PJ 마커는 성공적으로 중요한 약초종인 원지를 구별할 수 있었으며 이는 유통품과 육종 계통의 시료를 사용해 검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폴리갈라 엽록체 지놈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원지 식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폴리갈라 식물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러한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여기서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특용 작물을 이용한 인지 기억력 개선 기능성 평가 연구라는 주제로 국립원예 특작과학원의 김관우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인사특작부 특용작물 이용과 김관우 전문연구원입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한 주제는요, 특용작물을 이용한 인지 기억력 개선 기능성 평가 연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인지능 그리고 이제 기억력이라고 했을 때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환이 이제 알츠하이머 질환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알츠하이머병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만성적 이제 진행성으로 나타나는 이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기억력이나 판단력, 이제 언어 능력 등과 관련된 이제 지적 능력이 좀 감퇴가 된다든지, 더 나아가면은 이제 행동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제 인격적으로도 혹시 이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의 한 13% 정도가 지금 발병을 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노인 전체 사망률 5위를 지금 나타내고 있고, 전체 이제 치매 질환의 한 최고 70%까지도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알려진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은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뇌에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이제 축적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타우 프로테인의 과잉산화로 인해서 신경섬유 다발이 형성되는 것이 이제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뇌 내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사멸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가장 주된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유전적인 원인으로는 이제 프리세닐린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지금 인간 유전자로 치면 한 2개 정도가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돌연변이가 발생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포이포 유전자가 갑작스럽게 발현돼 하면은 이제 알츠하이머병이 발병이 증가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좀 원인으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특히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연구들도 있고요. 이어서 이제 뭐 미생물, 이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미생물 때문에도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바이러스나 미생물 때문에 뭔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크게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일단 세계적으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 현황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사실 맨 처음 이제 96년도에 이제 도내 폐지를 시작으로 해서 아직 그 미국 FDA의 승인을 받은 치료제가 지금 7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연도를 보시면 14년과 21년 사이에 이제 저렇게 수많은 약물들이 개발이 되었는데 전부 임상 실험에서 전부 다 이제 실패를 했거든요. 이제 이유가 그만큼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인간과 이제 실험 동물의 뇌가 이제 구조적으로 차이가 나고, 그리고 아직까지 현재로서는 뇌 내에 있는 아밀로이드 베타만을 좀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밀로이드 베타 이외의 원인을 아직까지 규명하고 이제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 실패로 이뤄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뇌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아있는 뇌세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만약에 실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 이제 희생이 되어야만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험 윤리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현재까지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까지 알려진 7가지 약물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원인 치료제는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일시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약물밖에 없고요. 이제 그마저도 대부분 이제 신경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을 분해를 하는 효소 작용을 억제하는 영향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알려진 바로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현재 30개 정도의 알츠하이머 치료제 중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승인이 됐던 도내 폐지를 이용한 제네릭 의약품이 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치료제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개발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상시에 일반적인 식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를 통해서 치료보다 이제 예방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시각이 조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 쪽으로 저희가 이제 시선을 돌려봤을 때, 현재까지 저희 국내에서 인지능 개선과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등록 현황인데요.
인지능 개선, 고시원 같은 경우는 인지능 개선 지금 포스파티 딜센이 한 종만 지금 등록이 되어 있고, 기억력 개선에는 은행잎 추출물이나 홍삼 포함해서 한 3종 정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인증된 같은 경우에도 인지능 개선은 첨단기 뿌리 추출물 포함해서 현재 4종 정도 알려져 있고, 기억력 개선 같은 경우에는 한 22년도에 현삼 추출물까지 추가가 되어서 현재까지 한 11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현삼 추출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농촌진흥청 저희 원예원에서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22년도에 등록된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보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용작물, 이제 그 천연물 및 이제 특용작물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인지능 개선, 인지능과 기억력 개선을 건강기능식품 이제 등록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기능성 평가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본 발표에서는 주로 이제 식빵품, 갯기름 나물이라고 불리는 식빵품과 그다음에 이제 국내산 강황 그리고 이제 흑삼 추출물을 이용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식빵품과 강황, 흑삼 추출물을 이제 BB2 미세하교 세포에 처리를 한 후에 이제 LPS로 염증 반응을, 뇌염증 반응을 유도를 해서 과연 이 3종의 추출물이 염증 반응을 억제를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요. 이제 세포에 추출물을 처리를 한 뒤에 이제 상등액과 단백질 그리고 RNA를 분리를 해서 이제 기전 연구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우선 이제 식빵분 주정 추출물입니다. 추출물을 이제 BB2 미세하교 세포에 처리를 한 뒤에 LPS로 염증 반응을 유도를 했을 때 뭐 NO, PGE2, 아이너스 콕스 등과 같은 염증 단백질 발현이 생성과 발현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염증성 사이토카인 역시도 생성량과 mRNA 발현 자체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전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 NF-kappa비와 메카니즈 중에서는 P38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지만은 이제 ERK나 JNK에서는 특이적으로 좀 억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AKT, GSK3베타 패스웨이라든가 아니면 자크2 스탯3 패스웨이 등 역시 활성화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세포 멤브레인에 있는 TLR4와 마이디88 컴플렉스까지도 mRNA 발현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국내산 강황 추출물입니다. 강황 추출물 역시 처리를 BB2 마이크로 미세하교 세포에 처리를 했을 때 염증 인자들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역시 확연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규정 확인을 했을 때 NF-kappa비 억제되는 거 기본적으로 확인을 했고, 조금 특이적으로 주요 메카니즈라고 알려져 있는 P38, ERK, JNK를 강황 추출물 같은 경우는 모두 3개를 모두 다 억제를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황 추출물을 좀 피규어가 좀 잘못되는데 단독으로 처리를 했을 때 이제 세포 보호 단백질은 해모시그네이즈 1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 해모시그네이즈 단백질 1이 이제 NRF2의 활성화를 증가를 시켜서 발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 해모시그네이즈 1 이니비터 즉 SNPP를 먼저 처리를 하고 강황 추출물을 처리를 했을 때 기존에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강황 추출물에 의해서 이제 NO나 PGE2 그리고 아이너스 콕스의 생성과 발현이 감소가 되었었는데, 이 SNPP를 통해서 해모시그네이즈 1의 발현 자체를 억제를 시켜버리니까 아예 그 항염증 효과가 상쇄가 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강황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가 이 해모시그네이즈 1의 발현에 의해서 주로 조절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흑삼입니다. 흑삼 역시도 앞선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염증 인자들과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과 발현 억제되는 거 확인을 했고요. 기전적으로 NF-kappa비 억제되었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특이하게도 ERK는 억제를 하지 못했는데 P38과 JNK는 활성화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TLR4와 마이디88까지도 억제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흑삼 추출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 성분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진세현사이드 RD, RG3, RK1, RG5 이 네 가지 유효 성분을 함량 분석을 진행을 했고, 특히나 일단 흑삼 추출물이 항염증 효과를 나타냈는데 과연 이 유효 성분 4종 중에서 주로 어떤 진세노사이드에 의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인가를 확인을 해봤을 때 앞에 이제 두 개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유의적으로 좀 감소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이게 진세노사이드 RD와 RG3입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추가적인 연구는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추출물의 흑삼 추출물의 항내염증 활성이 주로 이제 RD와 RG3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현재까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추가적인 슬라이드는 없는데 일단 요 기본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 지금 동물 실험까지도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동물 실험 결과까지 바탕으로 해서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연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발표 준비는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는 대사체 기술을 이용한 특용작물의 지표성분 표준화 연구 방법이라는 주제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최보람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사체 기술을 이용한 특용작물의 지표성분 표준화 연구 방법에 대해 발표할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전문연구원 최보람입니다. 그 앞에 발표하신 분이 너무 달변이셔가지고 조금 긴장이 되는데, 또 오늘 제가 그 발표 목차를 보니까 대부분 활성 관련된 연구를 하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분석 관련된 게 좀 메인이라서 아마 저를 중간에 넣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연구를 하고 있구나, 할 수 있구나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질병 발생 후 치료 중심에서 발병 전 예방 중심으로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나 생활 수준의 향상과 코로나19 엔데믹 이후에 건강관리 식품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 속에 개별 인정형 원료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별 인정형 원료 등록을 위해서는 원료의 안전성, 기능성에 대한 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 원료 인정이 이후에는 해당 업체에서 6년 동안 생산 독점이 가능하여 최근 많은 업체에서 이러한 개별 인정형 원료 개발에 이제 몰두하고 있습니다. 약용작물은 그 안정성과 기능성이 검증되어서 이러한 이제 소재로 각광받고 있는데, 원료 개발을 위해서는 원료의 표준화와 규격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인된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과학적인 검증을 위해 시험법 밸리데이션이 필요합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던 나고 예정서인데, 대부분의 건강기능식 개별 인정의 원료가 수입사 원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서 이익 공유로 인해서 이러한 소재 사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고유 유전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가피는 두릅나무과에 속하는데, 특히 그 열매가 그 풍을 몰아내는 사자란 뜻의 추풍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 오가피 열매는 최근 식품 원료로 등록이 되고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면서 이제 소재 개발에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원료의 소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대사체 기술을 이용한 이제 소재 판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성숙 정도와 종에 따른 오가피 열매에 대해서 대사체 분석을 진행하였고, 이제 성숙별로 대사체 변화가 나타나는 것도 확인하였고, 이러한 성숙별 대사체 변화에 영향을 주는 그 유효한 성분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종간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종이 구분돼서 나타남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구분에 영향을 주는 대사체의 질량값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과에서 보듯이 대사체적 접근 방법이 특용작물의 그 유효성분 판별과 그 특성 판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서 이러한 대사체 기술을 특용작물 판별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우선 실험하고자 하는 그 치료의 최적 추출 조건을 확립하고, 그 UPLC 큐토프 매스와 같은 고분해능 질량 분석 기기를 이용하여서 대사체 데이터를 동정하고,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 방법 중 하나인 다변련 통계 분석을 이용하여서 지표 성분 선정하고, UPLC와 같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로 그 분석법을 단순화한 다음에 이제 이 해당 분석법의 유형 성분 분석법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분석 방법으로 얻어진 데이터는 지표 성분 분석 매뉴얼을 작성하여서 이제 보급하고자 하였습니다. 사례 첫 번째로 방풍과 식방풍입니다. 방풍과 식방풍은 둘 다 똑같은 사냥과에 속하지만 서로 다른 속과 종을 가지는 다른 식물인데, 다양한 양리 작용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주로 이제 가공된 형태로 유통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이러한 방풍과 식방풍의 구분을 위해서 적절한 지표 성분 선정과 분석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 UPLC 큐토프 대사체 분석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풍과 씹방품의 크로마토그램이 서로 구분됨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구분에 이제 제일 큰 영향을 주는 두 그 주요한 피크의 대사체의 질량값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별량 통계 분석을 통해서 방풍과 씹방풍이 이렇게 다음과 같이 구분됨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구분에 영향을 주는 대사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씹방풍에서는 이제 아래 그림에서 보시던 프세나놀, 그다음에 방풍에서는 5 메틸 비사미오사이드를 그 지표 성분으로 확인하였고, 이 두 지표 성분의 질량값 결과는 앞에서 보셨던 크로마토그램에서의 질량값 결과와도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방풍과 씹방풍의 동시 분석 조건을 UPLC로 통해서 다음과 같이 확립하였고, 안정 지표 성분의 UPLC 분석법의 밸리데이션을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정량 한계, 검출 한계를 측정하였고, 그 두 지표 성분 모두 0.99 이상의 높은 직선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90에서 110% 범위의 높은 정확성과 5% 미만의 정밀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여서 해당 분석법이 이 두 지표 성분의 그 분석법 밸리데이션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생강입니다. 생강가에 속하는 생강은 다양한 양리작용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어 예로부터 질병의 치료에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또한 항염증, 항산화, 항암과 같은 이제 우수한 생리활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시중에 유통되는 생강으로는 한국산, 페루산, 중국산 등이 있는데, 지리적 기원이 다른 식물은 보통 그 화학적 구성도 다를 것이라고 예상되고, 당연히 그 화학적 구성이 이들의 양리학적 특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적절한 이제 구분이 필요한데, 보통 아시는 것처럼 가공된 형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의 그 육안으로 보기엔 좀 어렵고 과학적인 검증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원산지별 생강의 UPLC 큐토프 매스 대사체 분석에서 보시듯이 다음과 같이 보시듯이 한국, 페루, 중국산 생강이 이제 대사체별로 이제 차이가 남을 확인하였고, 그 대사체 분석에서 이제 주요하게 나타난 대사체의 질량값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다별량 통계 분석을 통해서 이들의 원산지가 이제 좌측에서 보시듯이 이제 한국, 중국, 페루산으로 구분됨을 나타냄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대사체를 VIP 스코어 플롯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차이가 많이 났던 한국과 페루산 그 생강이 그 구분됨을 나타내서 확인하였고, 이러한 구분에 영향을 주는 대사체로 한국산에서는 10진제롤이 이러한 구분에 영향을 주는 대사체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UPLC 생강의 그 원산지 분석을 위한 UPLC 분석에서 8파라돌과 10진제롤이 이제 비슷한 RT 값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는데, 그 질량 분석을 통해서 이 해당 피크가 10진제롤임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다음과 같은 6종의 이제 생강의 지표 성분을 설정하여서 UPLC 동시 분석 조건을 확립하였습니다. 확립된 UPLC 분석법으로 분석법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였고, 정량 한계, 검출 한계를 이제 구하였고, 6개 지표 성분 모두 0.99 이상의 높은 직선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그 6종의 지표 성분 모두 90에서 110% 범위의 정확성과 5% 미만의 정밀성을 나타내어서 해당 분석법이 생강 지표 성분 후보군 6종의 분석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선 분석 결과에서 보시듯이 대사체 기술을 이용한 약용작물의 성분 프로파일링이 이제 이 신규 유형 성분의 제시 및 발굴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다성분 및 다량의 유효 성분이 혼재된 약용작물에서 이제 적절한 지표 성분의 선정과 이러한 지표 성분의 이제 분석을 위한 적절한 분석법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석 대사체 접근법을 활용하여서 약용작물의 소재의 표준화 및 규격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특용작물의 이용성이 증진이 기대되며 이제 글로벌 제품으로서의 규격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는 삽주 역병 저항성 다수성 품종 개발이라는 주제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정진태 연구원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채접부 양육작물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진태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삽주 최초 품종인 위풍 위강 개발 연구에 대한
것을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차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삽주, 자생종인 삽주와 도입종인 큰꽃 삽주는 백출이라는 약재로 사용이 됩니다. 이 백출이라는 약재는 동의보감에서도 감초, 인삼, 당귀, 쥐황 다음으로 많이 인용될 정도로 생각보다 많이 사용되는 한약재 중 하나입니다. 국내 생산 규모는 100톤 미만 생산이 되어 소면적 약육작물에 속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수입 규모는 약 700톤 정도 수입되어서 감초와 함께 1, 2위를 다투는 수입 의존 약재 중 하나입니다. 수입 비중으로는 저희가 3년 전에 조사한 바로는 삽주가 4 그리고 큰꽃 삽주가 6 정도로 기온에 따라서 이 정도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재배산 문제점으로 역병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우측에 보시면은 그 한국의 식물 역병이라는 책에 보면은 삽주가 그 약육작물 중에서 역병에 가장 약한 작물로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시들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50% 이상 고사를 합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는 4병 다수성 품종을 종간교잡 방법, 삽주와 큰꽃 삽주 두 종을 교잡하는 방법으로 품종을 개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약전 상에는 삽주와 큰꽃 삽주는 인정이 되지만 이 종간교잡종은 인정이 안 된다고 식약처에서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서 현재 기온에 맞는 품종은 없습니다. 따라서 대한약전 기온에 맞으면서 수량과 역병에 강한 품종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품종 개발에 대한 모식도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기원종 자원을 수집하고 교배를 했고 이를 위해서 교배 기술과 마커 개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50개통을 이제 교배한 자원에서 교배 실생에서 150개통으로 증식을 해서 증식한 한편 대량 증식을 위해 조직 배양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 이 가운데 6개통을 생산력 검정 시험을 진행을 하였으며 내병성 평가를 위해서 역병 저항성 실내 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3개통을 선발을 하였고 지역 정성 시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성분과 효능 스크린을 해서 최종적으로 위풍, 위강, 내병다수성 품종을 선발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이 가운데 6종 기반 구축하기 위한 교배 기술과 판별 마커 개발 그리고 역병 저항성 실내 검정 결과, 지역 정성 시험 수량성 평가 결과 그리고 성분과 효능 스크린 결과, 조직 배양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및 방법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은 마커 개발은 다른 소면적 약육작물처럼 삽주는 유전체가 해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퀀싱을 통해서 어셈블리를 하고 인실리코 상에서 다양성이 높은 SSR을 탐색을 해서 지노타이핑을 하고 해서 폴리모픽한 SSL 마커를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교배 기술 같은 경우에는 화기 특성을 조사를 하고 또 시기별로 어느 시기에 교배가 잘 되는지를 조사를 했고 교배 성공률은 체중률과 형광물질이 염색한 후 형광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평가를 하였습니다. 생육특성 조사 기준은 다음과 같은 조사 기준을 참조를 했고 역병 저항성 검정 결과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역병균 유주자를 활용을 해서 관주 접종을 통해서 10일간 5스코어법에 우측에 보시는 5스코어법에 따라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HPLC 성분 분석은 그 효능이 알려진 위보호 효능이 알려진 아틀락틸레노이드 1과 또 2를 성분을 분석을 했고 50% 에탄올에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을 통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항염 효능 평가는 그 뇌염증 세포를 활용을 해서 뇌염증 세포를 배양을 했고 세포 독성 평가와
산화질소 억제 효능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대량 증식 기술 연구는 WPM 배지에 아래 같은 식물 생장 조절제를 활용을 해서 신초 및 밝은 특성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결과 및 고찰입니다. 마커 개발은 저희가 18개의 SSR 다양성이 높은 SSR 마커를 최종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전자원에 적용했을 때 다양성 지수가 0.54 정도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탈성 식물인 잔대와 참남기와 비슷할 정도로 유전적 다양성이 높게 나와서 이런 자원들 수집한 저희가 자원들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적 그 수집 지역 간의 이런 유형 관계가 지리적인 분포와 유사한 유형 관계를 보였고, 또 저희가 육성 계통과 근현종을 이 마커를 적용을 했을 때 근현종은 유형 관계가 멀리 나왔고, 육성 계통 간에도 유형 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저희가 잡종 강세를 활용한 교배 조합 작성에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배 기술 개발인데요. 저희가 화기 특성, 삽주는 화기 특성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꽃을 화기를 관찰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했는데, 보시면 특이하게 수술이 있는 양성화와 암술만 있는 자성화 두 개의 유형으로 나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화를 자세히 보시면은 양성화 같은 경우에는 이 국화과의 특성인 통으로 된 이 수술이 확인이 되었고, 자성화 같은 경우는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활용해서 저희가 자성화를 활용해서 이것을 모본으로 제형 없이 교배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교배 시기별로는 8시부터 11시에 교배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았고요. 타가수정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자가수정할 때도 이렇게 교배가 가능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위품과 위강의 교배를 해서 위품과 위강을 저희가 선발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생육 특성 결과입니다. 지상부 특성을 보면은 위품 같은 경우에는 직립형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위강 같은 경우에는 직립과 포복의 중간 형태의 그런 특성을 보여서 형태적으로도 확연하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초장에 있어서도 장간이고 단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하부 특성을 보면은 위품은 굉장히 긴 특성을 보이고 있고, 또 수량이 시바르단 865kg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남부 지역으로 갈수록 수량이 떨어진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지역 정성 시험에서도 중북부 두 지역의 지역 정성 시험 결과만 활용을 했고, 품종도 중북부 적응 품종으로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위강 같은 경우에는 반면 수량은 다소 낮았으나 남부 지역까지 골고루 균일한 수량 특성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량성에 있어서는 위풍, 위강, 영동젤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역병 저항성 결과입니다. 실내에서 역병 저항성 검정을 했을 때 위풍과 위강에 있어서는 역병에 대한 피해는 실내에서 했을 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영동제례 같은 경우에는 11일차에 역병 피해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감수성이 약한 큰코삽주를 실험을 했을 때 이렇게 굉장히 역병 피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실외에서 포장해서 봤을 때도 위풍 위강은 역병에 강한 반면 영동제례는 다소 피해가 있어서 정확한 실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위강과 위풍이 역병에 강했고, 영동제례 그리고 큰코삽주 대비 근현종인 큰코삽주 순으로 역병의 피해가 강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성분 분석 결과입니다. 위풍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HPLC로 분석을 했을 때 위풍이 성분이 아틀락틸레노이드 1, 2 모두 높게 나왔고, 특히 아틀락틸레노이드 1에서 대비 계통인 영동젤에 대비해서 30% 이상 성분이 높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위풍, 영동젤에 그리고
대비종인 큰 코스 합주 순으로 높았고 위강 같은 경우에는 다소 성분은 낮게 나왔습니다. 여기가 항염 효능 평가를 진행을 했을 때 세포 독성은 농도별로 나타나지 않았고 결과를 보면 위강과 미풍이 염증 항염 NO 저해 효과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분이 높았는데 위강은 성분이 낮았음에도 염증 효과가 높게 나와서 저희가 분석한 성분 말고도 아틀락틸론 등 여러 가지 성분을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떤 성분이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항염 효능 평가는 위강 미풍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중국산 약재를 써봤는데 이 중국산 약재 그리고 영동제를 순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조직배양 대량 증식 연구는 저희가 WPM 배지에 BAU와 키네틴 두 가지를 농도별로 처리를 했을 때 BA가 1mg으로 처리를 했을 때 신초 발생이 높았고 발근 같은 경우에는 식물 생장 조절제를 처리하지 않은 것이 가장 발근율이 높아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해서 신초 발생을 시키고 발근을 시켜서 순화하면서 지금 현재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량 증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저희가 18개 마커를 개발해서 이것을 18개 마커와 교배 기술을 활용해서 교배 조합을 작성을 해서 위풍 위강을 선발을 했고 수량성은 위풍이 높았고 역병 저항성 위강 위풍이 높았으며 성분은 위풍이 높았고 항염 효능은 위강과 위풍이 높았습니다. 조직 배양은 조건을 규명을 해서 대량 증식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품종 출원과 농가 현장 실증을 거쳐서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고 기대 효과로는 수입 의존을 낮추고 재배 안정성을 높이고 균일성 확보로 산업화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는 장 뇌축을 통한 단세 지방산 복합 성분의 인지 기능 개선 효과라는 주제로 건국대학교 정수화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장내축을 통한 단세지방산의 인지기능 개선 효과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건국대학교 바이오 시약소재 실험실 정수아입니다. 아이고.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고령화 속도가 26년간 세계 1위였고 내년에 초고령화 사이에 진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치매 환자의 1인당 연간 관리 비용이 2,042만 원에 달하고 국가 치매 관리 비용이 16조 3천억 원으로서 GDP의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퇴행성 뇌질환의 이제 전 단계인 인지기능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주목했던 이론이 이제 장내축에 대한 이론인데 이 장내축은 이제 장과 뇌가 서로 양방향 상호작용을 한다는 이제 내용이고 이제 대표적으로 뇌에서 장으로는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 위장 간의 점막 기능, 내분비 세포 기능 등 면역 반응에 관련해서 장내 미생물군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 장에서 뇌로는 장내 미생물군의 대사 산물이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와 장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겉브레인 엑시스에 대한 이제 연구가 이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장 뇌축에서 이제 저희가 작용하는 소재로서 단사슬 지방산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단사슬 지방산은 장내 미생물과 식이섬유가 이제 식이섬유가 이제 서로 상호작용함으로써 대사 산물로 탄소수가 6개 이하인 짧은 길이 지방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그리고 부티르산이 있고
이 단서스 지방산들은 이제 장내 pH 조절을 통해서 산성 환경을 유지하고 유해균 정착을 막고 영양분 흡수 및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이 탄소스가 6개 이하인 짧은 길이의 지방산이기 때문에 이제 BBB를 통과하여서 CNS로 유입이 가능하고 뉴런에 작용함으로써 크랩과 BDNF 신호 전달 경로의 상향 조절을 이룹니다. 그리고 미세 악효세포와 성선세포에서 그 맵카이네이즈와 NF-kappa비의 기타 경로를 억제함으로써 염증 인자의 활성과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장내 미생물이 단서스 지방산의 생산량이 저하되면 여러 장질환과 면역질환 그리고 암 발생 등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 단서스 지방산의 생산량이 늘리게 되면 이제 장의 염증 완화와 뇌세포 주변의 염증 완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팀은 이제 단서스 지방산을 통해서 이제 장내축 기반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천연물을 활용해서 바이오 컨버전을 통해 단서스 지방산 함유 복합 성분인 BBS를 개발하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BBS를 이제 정성 분석을 HPLC를 통해서 확인하였을 때 SCFA 중 가장 높게 나온 것이 프로피오네이트로서 그래서 저희가 지표 성분으로 설정을 하였고 페놀류 같은 경우에도 코세틴과 갈릭 애시드, 트랜스폴로익 애시드, 쿠마린이 검출되었습니다. SHSY5Y 셀라인을 통해서 이제 퇴행성 내질환 개선 효과를 규명하였는데 이제 BBS의 세포 독성은 1000 마이크로그램 per ml 농도부터 이제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TNF 알파로 유도한 이제 염증 반응에서 세포 보호 효능이 최저 농도인 50 마이크로그램 per ml 농도에서부터 이제 유의미한 보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NO 프로덕션 또한 500mg per ml에서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인비보 장내축 퇴행성 뇌질환 유도 모델 확립입니다. 장내축 기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DSS 투여군과 스코폴라민 투여군을 행동 실험을 비교한 결과 컨트롤군과 비교했을 때 DSS군과 스코폴라민군 모두 인지기능 저하가 유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DSS로 유도된 염증성 장질환이 뇌 인지기능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장내축 개선을 통해서 이제 뇌질환 예방 및 치료 신소재의 작용 기전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이제 이 DSS 모델에서 이 콜론 조직에서의 이제 항염증 효과를 확인한 결과 염증성 바이오마커인 콕스2와 맵카이네이즈 패밀리인 정크, 월크, P38의 그 인산화를 확인하였고 이 BBS가 이제 PC군인 설펄살라진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염증 억제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생물전환 전 샘플인 BB 믹스의 그 섭취군보다 모든 바이오마커에서 높은 인산화 억제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콜론에서의 그 세포사멸 억제 효과인데요. 에이팝토시스 관련 바이오마커인 BCL2와 백스, 클리브드 KSPG3를 확인하였고, 안티 에이팝토시스인 이제 BCL2는 증가하고, 프로 에이팝토시스인 백스는 유의적으로 감소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DSS로 인한 클리브드 KSPG3의 증가는 이제 BBS의 투여를 통해 유의적으로 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태학적 장벽 개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H&E 스테이닝을 수행한 결과 BBS가 이제 설퍼살라닌과 비슷하게 장벽의 그 모양을 개선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기에서 또 스코폴라민을 이제 복강 투여하였을 때도 DSS와 마찬가지로 장벽의 모양이 이제 장벽에 손상이 이제 있는 것을 이제 형태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퇴행성 뇌질환 개선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서 대뇌 피질 조직을 활용해서 웨스턴 블럿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PAKT와 PKA는 이제 세포 생존 및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호 전달 인자이고 BDNF와 P크랩은 뇌 속의 그 신경세포 보호 및 재생성 바이오마커로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세포 생존
그리고 세포 주기와 관련된 PK와 AKT의 인산화는 BBS가 DSS로 인해 저감된 것을 개선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세포 생장과 재생성에 관련한 BDNF와 피크랩의 발현은 DSS에 의해 억제되었지만 BBS를 섭취함으로써 개선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장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뇌 기능이 조절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퇴행성 뇌질환과 관련된 이제 피타우와 프리셀린 1의 발현량을 확인한 결과 이제 타우 프로틴의 인산화와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에 관여하는 프리셀린 1의 발현을 이제 DSS 모델에서 더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BBS의 섭취가 이 타우의 인산화를 억제하고 아밀로이드 베타와 관련된 프리셀린 1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염증성 장질환 모델에서 인지 능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MWM과 Ymaze 행동 실험을 수행을 한 결과 DSS 단독 투여군이 MWM 실험에서 플랫폼에 도착하는 데 평균적으로 5배 이상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Ymaze에서 매회 다른 방향으로 탐색하는 횟수가 DSS군에서 줄어들었고, BBS와 PC 그 설버살라진군에서는 컨트롤보다 높은 탐색 횟수를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BBS의 섭취는 염증성 장질환 동물 모델에서 장 뇌축 개선을 통한 퇴행성 뇌질환 개선에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입니다. 장 뇌축 기반으로 이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단사지방산 함유 복합 성분인 BBS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BBS의 지표 성분은 정성 분석을 통해서 SCFA와 페놀계의 지표 성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DSS와 스코폴라민 유도를 통해서 이제 인지기능 저하를 비교하기 위해 행동 실험을 수행한 결과 DSS에 의한 장관 손상이 인지기능 저하를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고, 또 실제 현대학적으로 스코폴라민 복각 투여 시에도 장벽 손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BS를 섭취하였을 때 콜론과 이제 대뇌 피질의 맵카이네이즈 패스웨이와 에이팝토시스 관련 바이오마커를 조절을 통해서 인지기능 및 장건강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내축 조절을 통한 장건강 및 인지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하고, 나아가 퇴행성 뇌질환 치료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는 UVB 유도 피부 손상에 대한 BEP의 장 피부축 기반 염증 조절이라는 주제로 건국대학교 정용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UVB 유도 피부 손상에 대한 BEP 장 피부축 기반 염증 조절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건국대학교 응용생명과학과 정용환입니다.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거스키넥시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장내 미생물 불균형은 위장계, 면역계, 신경 내분비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당뇨병에서 기본장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여드름, 건선, 습진 등 일반적인 피부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장과 피부 사이의 양방향 연결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팀은 가지 껍질이라는 소재를 선정하였고, 일단 가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재배 채소 작물 중 하나로 안토시아닌의 일종인 나수닌과 비타민C, 클로로제닉 액시드를 포함한 다양한 페놀릭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 및 피부 노화 예방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팀은 바이오 컨버전, 가지 껍질 추출물의 항산화 능력 및 항염증 효과를 통해 장미 피부 개선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결과입니다. 항산화 활성 측정을 통해서 이제 가지 껍질을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럼을 사용하여 시간별로 발효를 진행했고, 그중 48시간과 72시간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발효 가지 껍질과 발효 가지 껍질의 지표 성분을 클로로제닉 엑시드로 잡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로우셀과 IEC18 세포에서 샘플의 세포 독성 및 NO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입니다. 로우셀과 IEC18셀 모두에서 가지 껍질과 비발효 가지 껍질과 발효 가지 껍질은 세포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IEC18에서 NO 생성량이 가장 비발효 가지 껍질보다 발효 가지 껍질에서 더 NO 생성량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다음은 HDFN 세포에서 세포 독성 및 ROS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인데요. 이 또한 앞의 결과 유사하게 모든 샘플에서 세포 독성이 없었으며 ROS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비발효 가지 껍질에 비해서 발효 가지 껍질이 더 ROS 생성량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고, 그중 72시간 발효한 발효 가지 껍질이 현저하게 컨트롤과 유사하게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운드힐링 어세이를 통해서 비발효 가지 껍질과 발효 가지 껍질을 회복 능력을 확인한 결과로서 발효 가지 껍질이 컨트롤과 유사하게 회복 능력이 있는 것을 확인한 데이터입니다. 다음은 로우셀의 웨스턴 블롯을 통해서 PNF-kappaB, TNF-알파, 아이너스를 측정한 결과 이 또한 비발효 가지 껍질에 비해서 발효 가지 껍질이 발현량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중 또한 72시간 발효 가지 껍질이 더 현저하게 억제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HDFN에서 마카이네이즈 패스트웨이를 측정한 결과, 이 결과에서는 모든 샘플들에서 마카이네이즈 발현량을 억제하는 것을 보이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억제량을 보여주는 것이 72시간 발효 가지 껍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로 동물 실험에 넘어가기 전에 72시간 발효 가지 껍질을 사용하여 동물 실험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동물 실험입니다. 동물 실험은 헤어리스 마우스를 사용하여 UVB 100mg를 조사하였고, 비발효 가지 껍질 추출물과 발효 가지 껍질 추출물을 경구 투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우스 무게를 살펴보자면, UVB를 단독 투여한 NC 그룹에서 가장 무게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비발효 가지 껍질과 발효 가지 껍질을 경구 투여하였을 때 비발효 가지 껍질에 비해서 발효 가지 껍질을 경구 투여한 그룹에서 컨트롤과 가장 유사하게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콜론 길이는 장 손상과 관련된 지표이고, 스플린 그리고 리버의 무게는 독성과 관련돼 있는 지표인데, 이들 모두가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장 손상 및 독성에는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이 끝난 후 마우스의 콜론의 웨스턴 블롯을 통해서 마카이네이즈 패스웨이와 TNF-알파, IL-1베타, IL-6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 결과는 모두 유사하게 나왔으며, 비발효 가지 껍질에 비해서 발효 가지 껍질을 경구 투여했을 때 모든 발현량들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다음은 스킨을 사용하여 웨스턴 블롯을 진행한 결과도 콜론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 또한 역시 비발효 가지 껍질을 경구 투여한 그룹보다 발효 가지 껍질을 경구 투여한 그룹에서 현저하게 발현량을 억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디스커션입니다. 셀에서 NO-ROS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BEP72가 NO-ROS 생성량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온도 힐링을 측정한 결과 BP72가 회복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웨스턴 블롯을 통해 BP72를 처리하였을 때 마카이네즈 패스웨이, PNF 카파비, 아이노스, TNF 알파를 억제함으로써 항염증 효과를 규명하였습니다. UVB 유도 동물 모델에서 비발효 가지껍질 및 발효 가지껍질을 처리하였을 때 발효 가지껍질을 처리한 그룹의 콜론 및 스킨에서 마카이네즈 패스웨이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인비보에서도 역시 항염증 작용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P72 추출물은 항산화 항염증 효능을 통해 장 및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따라서 거스키넥시스를 통해 장 및 피부 개선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발표는 UVB 유도 피부 장벽 손상 마우스에 대한 발효 아로니아의 염증 완화 효능이라는 주제로 건국대학교 조유창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건국대학교 응용생명과학과 바이오학학 전공 이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조유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UVB를 유도해서 피부 장벽 손상을 유발하여서 이 마우스에 대한 이 발효 아로니아의 염증 완화 효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인트로입니다. 먼저 저희가 소재로 삼은 아로니아에 대해서 이런 이슈들을 설명드리면, 한때 이제 슈퍼푸드 또는 블랙푸드로서 인기가 급상승했던 이 아로니아는 이제 충북 단양에서 아로니아 특구로 재배를 장려하기도 했던 작물입니다. 그래서 아로니아가 이제 2015년에는 1kg에 6,623만 원에서 매년 500원에서 1,000원씩 꾸준히 하락을 했고, 이제 지난해에는 3,500원 정도를 기록하고 최근에는 1,000원 선까지 완전 하락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마저도 수요가 없어서 수확량을 유통하지 못해서 잉여 자원으로서 이제 판단이 되었고, 이제 농민들이 이제 민원 제기를 해서 아로니아 재고 물량 폐기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이제 심었던 아로니아 나무 한 그루의 비용을 지불해서 다시 캐내는 이런 사례까지 발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로니아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를 하다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였었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폐기 지원 사업 때문에 농가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재배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아로니아는 타 베리류와 비교해서 4배에서 5배에 달하는 안토시아닌 함량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항산화 효과 및 이런 슈퍼푸드에 대한 내용이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도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로니아는 쓰고 떫은 맛 때문에 생과로 섭취하기 어려워서 주로 분말이나 농축액 등 이런 가공 형태로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로니아 농가의 생산량은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는 형태고, 국내 이런 주요 9개 아로니아 가공 공장이 이런 17년에 이제 가공 현황을 조사한 결과 가공량은 이제 총 생산량이 이런 8,000톤의 이상에 비해서 201톤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팀에서는 이제 아로니아 소비와 잉여 자원으로 판단되고 있는 아로니아를 활용 촉진을 위한 아로니아 가공 상품 및 기능성 소재 개발 연구 필요성이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아로니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능성 소재 개발로서 이제 이론을 삼은 것은 거스키넥시스입니다. 장관계 질환과 피부에 관한 이론인데요. 이제 이제 피부가 이제 생체의 내부와 외부로부터 이런 물리적, 화학적, 면역학적 장벽을 형성하여서 생체를 보호하는 최대의 단열 조직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예로부터 피부 질환을 통해서 피부 소견이나 아니면 질환 진단 아니면 예후 판정 또는 이런 감별진의 훌륭한 보조 수단으로서 동의보감이나 현대의학적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소재로 삼았던 이 아로니아를 이런 홍곡
균을 따로 저희가 모나스커스 펄피루스를 접종을 해서 발효를 한 다음에 소재를 신소재를 개발을 하여서 실험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표를 이제 확인을 하였고 반열릭 엑시드를 주 지표로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을 진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을 했는데 헤어리스 와이스에서 UVB 자극을 이제 주 일간 이제 간격으로 조사를 하였고 발효 아로니아와 비발효 아로니아 200mg per kg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이전 연구를 통해서 이제 TPC나 폴리페놀 함량이나 플라보노이드 함량, 그 다음에 항산화 능력을 측정을 하였고 이제 발효하지 않은 아로니아와 이제 발효한 아로니아 둘 다 좋은 항산화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특히 이제 발효한 아로니아가 조금 더 좋은 지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먼저 셀 바이블리티와 NO 생산량을 이제 로우셀에서 확인을 하였고 발효한 아로니아에서 조금 더 NO 생산량이 더 억제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을 통해서 주요 장기 측정을 이제 체중으로 이제 인덱스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확인했던 거는 이제 콜론의 길이 같은 경우도 뭐 크게 차이가 없었는 것으로 봐서 뭐 변비를 유발하거나 아니면 장염을 유발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고 이제 스플린 같은 경우에는 스플린이 이제 UVB를 8주간 좀 주다 보니까 염증 상태에 노출된 상황이라서 아마 약간 스플린이 비대증이 조금 경증으로 보이는 형태가 보였고 이제 리버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주로 확인한 저희 본 연구팀에서 확인한 건 콜론을 통해서 UVB를 통해서 콜론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가 이번 발표의 중점입니다. 그래서 콜론 웨스턴 블라스 통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이제 맵카이네즈 패밀리를 확인했고 피정크, 피혈크, P38을 확인했을 때 이제 발효 아로니아에서 좀 많이 발현량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IL6나 COX2도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포토시스 패스웨이도 확인을 했는데 아포토시스에서는 크게 큰 유의성을 보이지 않아서 아마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메카이네이즈 쪽에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혈장 내에서 항산화 요소가 얼마나 좀 변화가 됐는지 확인을 했고 카탈레이즈와 SOD를 확인했을 때 확연하게 발효한 아로니아에서 카탈레이즈 함량과 SOD 함량이 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발효한 아로니아로 이제 소재를 대략적으로 이제 랩 스케일로 제작한 모습이고 이를 이제 특허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인비보 동물 실험을 통해서 UVB 조사가 피부뿐만 아니라 장에도 염증성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것을 이제 저희 연구팀에서 개발한 홍국균 발효 아로니아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장 쪽에서는 장 조직에서는 확인은 했지만 피부 조직은 현재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에 대한 이제 상관관계를 추후 연구를 더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미세먼지로 유도된 인지 기능 저하 마이스에 대한 BBB 성분의 염증 완화 및 신경 보호 연구라는 주제로 건국대학교 오승현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에서 바이오시계소재 실험실 소속으로 현재 석박사 통합과정을 하고 있는 오승현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발표하기 앞서서 이렇게 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게끔 자리 만들어주신 학회 측과 제가 이게 마지막 발표인데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시는 청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 올리면서 연구 결과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에 발표할 연구 주제는 이 PM2.5, 그러니까 이 미세먼지로서 인지 기능을 결여시킨 마우스 모델에 이 BBB 컴파운드라고 써놨는데, 이게 그 블루베리와 블랙라이스의 이 혼합 추출물을 유산균으로 발효해서 만든 복합 추출물인데, 이것을 그 인지 기능이 결여된 마우스에 투여를 했을 때 이 신경의 염증과 그리고 이 인지 기능의 개선에 대해서 바이오마커를 확인한 연구 결과 데이터입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이 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로서 이게 그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환경 오염 물질입니다. 이 PM2.5의 작은 크기는 이 폐로 깊숙이 침투를 하여서 호흡기나 이 혈관계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 대표적으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PM2.5 입자가 되게 미세하기 때문에 이 호흡기를 통해 혈류로 이동을 하고 이 뇌 장벽을 통과를 하여서 직접적으로 뇌 조직에 대한 신경염증 유발을 하거나 이 뇌 신경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이 인지 기능 저하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PM의 장기간의 노출은 이 신경 변성에 이상이 있고 이런 주의력 결핍이나 인지장애 같은 여러 질환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그 신경염증을 통해서 이 신경세포의 사멸을 억제하는 것이 이렇게 주요하게 되어 있으며, 제가 이번 이 연구에서 사용한 이 블루베리와 흑미는 이 안토시아닌이나 이런 그 가바 같은 뇌 균형을 유지하는 물질이 되게 풍부한 이런 성분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유산균으로서 한 번 더 생물 전환을 하여서 이 안토시아닌이라던가 저희 그 SCFAS 같은 단살지방산 물질을 더 함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사용을 하였고, 저희 이 BBB 소재의 그 인비트로 관련된 분화하였을 때 신경세포의 모형과 비슷하게 나오는 PC2 셀을 활용하여서 이 MTT와 이 산화 스트레스 그리고 그 웨스턴 블랏 실험을 통해서 이 에이포도시스와 관련된 박스 BCL2 그리고 MAPK 관련된 이런 염증 관련 바이오마커를 확인을 해서 이 효과적으로 인비트로 내에서 BB 컴파운드가 이 발현량의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샘플의 제조 방법인데, 이 흑미와 블루베리를 각각 따로따로 추출을 해서 일정 비율로 믹싱을 하여서 이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넘 유산균 균주로 퍼멘테이션을 하여서 이 실험에 사용을 하였습니다. 인지 기능과 관련된 실험 모델은 총 4가지를 사용해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컨트롤 그룹과 그 다음에 PM을 이 DMSO에 녹여서 나자를 투여해서 그 비강 투여를 통해 이 인지 기능 결여를 유도한 네거티브 컨트롤 그룹과 이 파시티브 그룹으로 이 도네피질 그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인지 기능 개선제와 PM을 함께 투여한 PC 그리고 이 PM과 함께 DBB 컴파운드를 같이 복합 투여한 샘플군, 이렇게 4개로 구성을 해서 동물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이 1주간의 안정화 기간 이후에 총 전체 4주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거의 한 4-5번 이상 PM 투여를 해서 인지기능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게 총 4번의 요 모리즈 워터메이즈라고 그래가지고 마우스가 물에서 얼마만큼의 그 플랫폼에 도달하는 시간을 측정한 워터메이즈 실험과 이 마우스의 새로운 구역을 탐방하는 그런 특성을 활용한 요 인지기능 장기나 단기 기억에 관련된 Y메이즈 실험, 이렇게 2가지를 사용을 해서 인지기능 실험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모리즈 워터메이즈와 Y메이즈에 대한 실험 결과 내용인데, 여기 A는 워터메이즈 결과이며,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총 4주의 PM 투여 기간 중 2주를 투여했을 때 기간이고, 오른쪽에 있는 모리즈 워터메이즈 결과는 킬링하기 바로 직전에 한 번 더 인지기능 실험을 테스트한 결과입니다. 이 테스트 결과 확실하게 네거티브 컨트롤군 이 PM을 투여한 군에서는 이 목표하는 플랫폼에 도달하는 시간이 확실히 증감을 할 수 있었고, PM과 함께 파시티브 컨트롤과 샘플을 같이 투여한 그 2개의 그룹을 컨트롤군과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네거티브 컨트롤군보다
그 플랫폼에 도달하는 시간이 줄어듦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B는 Y 이미지에 대한 이 얼마만큼 이게 활발하게 저렇게 새 구역을 이동하는지에 대한 그 비중을 나타낸 결과 데이터인데, 확실히 그 PM을 투여하였을 때 활동성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구역을 탐방하는 횟수가 줄어듦을 확인하였고, 이 샘플과 PC를 투여했을 때 확실히 네거티브 컨트롤보다 더 이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비중이 더 늘어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밑에 데이 1, 데이 4라고 나와 있는 결과는 이 오토메이즈를 하는 결과 동안 이 마우스의 움직임을 트래킹한 결과인데, 확실히 이 PM을 유도를 하였을 때 더 길을 더 못 참고 잘 못 찾고 더 방황하는 그런 실험 결과 데이터를 추적한 데이터입니다. 이제 다음은 마우스를 킬링을 하고 이 뇌 조직, 그러니까 이 CC와 HP를 활용을 하여서 염증과 관련된 사이토카인 결과를 확인한 웨스턴 블랏 결과 데이터입니다. A 그래프는 염증과 관련된 그 MAPK와 관련된 프로틴 지표 결과이며, 샘플을 투여했을 때 효과적으로 이 염증과 관련된 프로틴의 발현이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B는 이 마우스 혈장에 대해서 엘라이저 키트를 한 결과 데이터인데, 이 항산화와 관련된 SOD와 카탈레이즈의 활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염증과 관련된 IL-1 베타 그리고 TNF 알파의 양이 줄어듦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뉴로트래픽과 에이포토시스와 관련된 웨스턴 블랏 결과 데이터인데, 이 A 그래프의 데이터가 이 미토콘드리아에 영향을 주어서 세포 사멸의 그 신호를 촉진시키는 백스와 그리고 세포 사멸의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클레이베드 캐스케이드 3, 이렇게 두 가지의 발현량이 줄어듦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세포 사멸 신호를 억제하는 BCL2의 발현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B 데이터는 뇌 신경과 인지 기능과 관련된 프로틴 바이오마커인데, 이 BDNF라는 게 뇌의 신경을 재생을 촉진을 하고, 그리고 이 P크랩이 세포 내 신호 전달을 더 활발하게 해주는 그 바이오마커인데, 확실히 샘플을 투여를 했을 때 이게 상향 조절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B는 알츠하이머나 이런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분해를 시켜서 이 아밀로이드 베타를 더 증가시키는 프리세린이나 BAC1의 그 프로틴의 익스프레션을 확실히 감소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리고 P타우는 이 신경섬유의 그 손상을 시켜서 인지 기능과 관련된 질환을 유발시키는 타우의 발현량도 줄어듦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블루베리 자원으로부터 초미세먼지로 유도된 인지 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이 동물 모델의 ROS와 염증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발을 주요로 한 연구 결과 데이터로, 이 결과적으로는 이 블루베리와 흑미를 사용한 신소재는 이 미세먼지와 노출된 그 마우스 모델에서 이 신경계의 염증과 인지 기능을 더 개선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성 소재로서 잠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연구한 결과 데이터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